자, 우리 대학 새내기 땡땡땡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드렸던 거 한번 봅시다. 자, 그 대학 새내기 되면 아무래도 그 뭐 수강 신청을 하게 되면 교양이 제일 먼저 이렇게 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양 과목이라잖아요. 교양이라 하면 여러분 그 종이 이거 안 받았어요? 받았죠? 자, 그렇죠. 특정 과목을 위한 수업이 아닌 단과대학 전 학생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을 말하는데, 일단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강들 있죠. 원하는 수강 원클릭으로서 이거 서로 이것부터가 경쟁이거든요. 수강 수가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는 좋은 수강이다 싶어서 준비했는데 요 땅 했는데 수강이 꽝 차버리면 튕겨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체크하고 그런 거는 지금 대학 2학년 올라가시는 여러분 선배 있죠. 선배들에게 꼭 부탁을 하세요.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원킬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하셔야 되거든. 해리 같은 경우는 좀 유리하겠다. 언니들이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거 원하지 않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수업을 내가 나는 수혜는 공강을 시키겠어. 수혜는 한판 놀겠어. 이랬는데 이게 원킬이 안 되는 바람에 수요일날이 밀려서 내가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알바를 수요일날 계획했는데 막 틀어지고 막 이러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강 신청에 대한 부분들을 꼭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월 마지막 주간에 시작 아니겠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앞 주간이 추석이거든. 추석 기간에 설날이거든. 설날 기간에 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아니면 설날이 끝나는 금요일 날부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미리 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교양하면 외국어, 어학 수업 이런 게 개설될 수도 있는데 스포츠 과목도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또 중요하다. 소규모 토론 수업식 교양이 열리기도 하고 대강당에서 명사를 불러다 놓고 이야기하는 수업도 있기도 하고 이런 등등이죠. 고등학교 때에 학종에 대한 부분이 잘 체계적으로 돼 있는 데는 사실은 명사들을 많이 부르기도 해요. 부르기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학교에서는 좀 그게 그렇게 많이 부르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 제일 잘하는 학교가 거기 출신 애들이 괜찮은 대학을 많이 갔어요. 거기에는 그 한국 최고의 명사들 부르는데 불러서 이렇게 강의를 듣잖아요. 1시간 듣기 위해서 3개월 동안 그 강사를 추적합니다. 제가 어떤 우리 교회의 어떤 장로님 한 분 하고 내가 좀 컨택을 해갖고 뭘 만들겠다, 뭘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아까 예안해 봤지만 철저하게 조사하죠. 그런 거를 아이들에게 시켜요. 그래서 그 강사가 왔을 때에 강사의 강의나 이런 도중에 토론을 하잖아요. 질문을 하잖아. 질문의 그 수준이 거의 대학 한 3학년, 4학년, 심지어는 대학원 1학년의 질문 수준까지를 끌어올리거든요. 그러면 이 강사가 캐치하는 거 있잖아요. 캐치하는 걸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겠죠. 그 선생님은 그걸 그죠? 학생부에 기록을 한답니까? 이런 전략을 많이 썼던 부분들을 보게 돼요. 이런 스타일이 대학에서는 여러분들 수업에 거의 나타나요. 물론 여러분들 태도나 이런 것들이 뭐 생기부에 기록되듯이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교수들의 눈에 들어오면 학점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많죠. 결국은 대학은 학점이 고등학교 때보다 더 치열한 싸움이거든요. 학점 싸움이. 그래서 물론 저 같은 교수를 만나면 그는 굉장히 좋죠. 저는 절대 평가를 해주니까 좋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객관적으로 왜 이하보다 내가 못했어요 했을 때는 답변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교수들도 그리고 대학마다 요즘은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마다 대학에 각 학생들로부터 교수 그 평가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평가를 잘못 받으면 교수가 수업을 못해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학이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대학은 사회의 축소다 그랬어요. 고등학교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전공이나 시험이나 과제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게 교양 과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 포기하거나 과제를 안 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대학에서는 제일 많이 들리는 단어가 과제일 거예요. 과제. 시간표 우리 그 RT에서 저희 학교 학부 그러니까 대학생 3학년 기준으로 그 기말이 들어가면요. 레포트를 기말까지 이렇게 제출해라 그러잖아요. 거의 한 20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과목마다 그 과제를 이렇게 내준단 말이에요. 레포트를 언제까지 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뒤에 학기말이 되면 몰리거든요. 몰리면 그때부터는 진짜 박 터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놔라는 것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미리미리 안 하죠. 미리미리 안 하는데 그 습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들어가서 고등학교 때까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죽다고 살아났는데 또 대학 가서 공부해라. 진짜 공부는 대학입니다. 진짜 공부는 대학에서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가기 위한 거였고, 그렇죠? 협박 공갈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가보시면. 예. 그래서 시간표는 자기 전공에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에 몇 개를 넣고 교양 과목 같은 것들을 하게 되죠. 잠깐만. 자,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시간표는 자기 전공에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거 몇 개 넣고 1학년입니다. 교양 수업 몇 개 넣어서 그 학기에 이수해야 되는 학점 채우고 또 강의 사이사이에 시간이 너무 뜨면 할 게 없기 때문에 적당한 텀 이렇게 두는 것도 중요하다. 너무 많이 떼어버리면 오전에 했다가 저녁 거의 마지막 시간에 하게 되고 이러면 중간에 텀이 너무 많으면 굉장히 좀 문제가 되기도 하죠. 뭐 도서관 가서 공부하면 된다지만 그게 매주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또 너무 빡빡하면 수업 끝나자마자 다음 수업을 위해서 뛰어야 돼요.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동결이 그러니까 이게 그 학과에 따라 가지고 그 강의 동이 틀려요. 교실이 틀린 게 아니고 동이 틀리기 때문에 막 뛰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체크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수업이 없는 시간이나 요일을 공강이라 그러잖아요. 거기 공강의 날짜들이 있는데, 그죠? 그 우리 예진이가 들어갈 때 얘 그 유머 짤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망한 시간표 경진대회라 해가지고 시간표 잘못 짠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한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은 최고는 월요일이나 금요일이 공강을 만드는 건데 수요일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틀 공부하고 하루 쉬고 이런 것도 괜찮은 부분들이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하는 등등이 뭐 그런 부분이다. 대학에서의 여러분들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새로운 문화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학과마다 그다음 뒷장을 보세요. 뒷페이지. 학과마다 졸업 이수, 학점, 한 학기 최대 이수 학점, 전공 이수 학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3학년들이고 지금 대학 들어가잖아요. 2학년까지는 이게 좀 낯설을 수 있는데 1학년들은 안 낯설어요. 1학년은 고교학점제이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에서는 그죠? 그 시간 이수제가 아니고 고교학점제하고 대학 그 전공 이수 학점제하고 조금 비슷한 모습을 지금 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1학년 애들은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졸업 이수 학점, 졸업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수해야 될 학점 이런 것들 등등을 두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전공은 말 그대로 전공 수업입니다. 1학년 때 한 7% 그리고 15% 10% 정도까지 그리고 2학년 때가 한 35%까지 이렇게 전공을 하게 될 거예요. 3학년 때는 거의 한 8, 9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3학년이 아마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4학년은 좀 뭐 진학도 준비해야 되고 취업도 준비해야 되고 등등 이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축하해 주세요. 저희 딸 취업했다고 오늘 어제 출근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서울에 출근했답니다. 자기 전공을 따라서 취업이 됐대요. 야, 이거 참 요즘 그러기 참 힘든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 교양 이야기 했고요. 자, 그런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요거는 워밍업이고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부분인데 이제 읽지는 않았죠. 우리가 조금 이제 진도를 조금 보면서 오늘 나중에 저녁 같은 간식 같은 저녁을 먹고 와가지고 이걸 지금 하는 거를 이 PPT를 좀 볼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내가 만들었더라고. 나도 진짜 깜짝 놀랐어. 10년 전이면 여러분 9살 때 뭐 이랬죠. 근데 그때에 목사님 메시지 준 거 내가 만든 거 이거 보면서 아까 이 안에하고 조금 점검을 해봤는데 지금 깔아도 엄청 충격받을 정도로 그걸 10년 전에 이미 이거는 펼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 그 뭐죠?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예요. 팩트를 이야기 드리면 많은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두고 걱정한 게 있었어요. 걱정한 게 뭐냐면 너무 앞선 거를 이야기한다. 너무 앞선 거를 이야기한다. 너무 크고 앞선 거를 이야기한다는 걱정이 좀 많단 말이에요. 많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년 전에 앞선 게 아니었어요. 10년 전에.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지금도 앞서다는데 10년 전에 제가 그 소리를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앞섰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목사님의 메시지가 그죠? 목사님 메시지가 앞선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개발을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목사들은 목사님 주신 걸 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키는 부분인다면 10년 전에 거기 대단한 이미 세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깔려 있는 것들이 중요했는데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그 까는 부분들을 조금 더디 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표가 지금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보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교재 보죠. 제가 드렸던 게 약간 앞뒤 여러분 보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또 안 가져왔지? 철학과 꿀뚜청서부 드린 거 있죠? 그거 한번 봅시다. 책머리에는 없을 거고 그 넘어가고 그 다음 그 여러분 뒷장을 보시면 뒷페이지겠죠? 보시면 뭐가 있느냐 목차가 있죠. 목차를 좀 보셔야 돼요. 지난주에 내가 목차를 좀 보고 오라 했는데 목차를 좀 보시. 자, 책머리에 목차가 있죠. 여러분 그 책을 읽고 내 걸로 만드는 게 빨라야 되거든요. 빠르고 정확해야 돼요. 특히 그래야 레포트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읽고 내 걸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법이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스케줄링 한다고 해가지고 막 드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따라왔더라면 거기에서 책 보는 법이 있거든요. 그게 터이거든요. 유 목사님이 하루에 책을 막 10권도 보고 중요한 거는 버리기도 하고 하는데 10권도 보고 막 100권도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농이 아니고요. 농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읽어내야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선점을 할 수 있어요. 앞서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2학년 때 끝내야 된다니까. 2학년 때 끝내야 빌 게이츠를 잡을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 2학년에 끝내는 방법은 결국은 책을 읽고 이 책이 내기 되고 내가 실험에까지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책을 빠르게 읽고 내 걸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게 스케줄링이에요. 스케줄링 하다 보면 책을 첫 페이지부터 절대 읽지 않습니다. 책은. 그래서 그 중에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지금 오늘은 그걸 설명하는 날은 아니니까 여러분들하고 진짜 할 거 너무 많은데 아쉽다. 저 떠납니다. 안녕. 네. 네. 다음 주로 마지막으로 해서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인사드리고 저는 영도를 떠납니다. 예. 안 돼.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책을 읽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조금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스케줄링 짤 때 우리가 스케줄링 짜잖아요. 스케줄링을 짤 때에 보면 아침에 기상하는 시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적으라 그랬어요. 기상하는 시간이란 말은 내가 몇 시에 일어날까 예상하는 거 말고 이 시간만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죠. 그거를 먼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제일 밑으로 가요. 이 시간만큼은 나는 잘 거야. 취침 시간. 우리가 보통 이 시간은 자야지 하는 예상하는 거 말고 이 시간만큼은 나는 무조건 어쨌든 이 시간만큼은 자야 돼. 제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거 내가 초등학교 5학년하고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엄마가 내 제자기 때문에 제자를 앉혀놓고 초등학교 5학년 남자인데 앉혀놓고 이거 하는데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거 하는 동안에 너 잔소리하지 마. 놀라지도 마. 그리고 뭐라 하지도 마. 만약에 야단이라도 좀 이상한 소리가 입 밖에 라는 소리라도 나오면 나는 문 닫고 나는 나간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넌 네 방에 들어가 있든지, 안 그러면 여기 있으면 반드시 너 반응 보이면 안 돼. 했더니 제가 알았다요. 그래갖고 이제 그 아들내미하고 5학년하고 요거 이제 잡았죠. 잡고 반드시 네가 일어나야 될 시간. 이 시간만큼은 일어나야 돼. 안 그러면 지가 하고 하니까 이 시간만큼은 일어나야 돼. 이러니까 뭐 거의 7시 59분 정도. 거의 월요일에 학교 가야 되니까. 그지? 그러면 이 시간만큼은 반드시 자야 돼. 내 요 시간만큼은 반드시 자야 돼 했더니 한 10시 적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 시간에 내가 자야 돼 이거 말고 그 다음에 요 시간에 일어나려면 네가 평소에 잘 때 생각하잖아. 이 시간만큼은 내가 아무리 뭐 해도 이 시간만큼 자야 된다 하는 그 시간을 적어봐. 이랬더니 그러니까 지금만 10시 자는 줄 알았거든. 그래, 너 잔소리 가지고 내 나간다 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일어나야만 되는 시간, 진짜로 내가 자야만 되는 시간, 요 사이에 축이게 축. 세 가지 축을 먼저 결정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아침 식사 시간. 요 시간만큼은 내가 먹을 거야. 점심 식사 시간. 요 시간만큼 내가 안 먹을 거야. 안 먹는 사람도 있잖아. 어떤 사람은 저 아침 안 먹는데 그러면 그 시간만큼은 나 아침 안 먹을 거야. 그걸 정해라고. 그리고 저녁 시간. 그 시간만큼은 내가 저녁을 먹을 거야. 그런데 일주일에 2번은 온 가족하고 먹을 거야. 요거 계획해야 돼요. 저녁은. 일주일에 2번은 가족하고 먹어야 돼요. 그리고 가족은 그렇게 가족들 일주일에 2번 내하고 식사합시다 라고 하는 그 시간에 가족이 맞춰줘야 돼요. 요거 안 되면 아이는 방황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뭐냐면 성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9살이었죠. 10년 뒤는 몇 살이에요? 그렇죠. 거의 30살 딱 가까이 되죠. 그러면 결혼이라는 것이 와 있거나 와 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10년 전 자료인데도 10년 전 자료 그치가 않았죠. 그 말은 10년 세월이 금방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여기 축 이게 5대 축이거든요. 스케줄링에. 자, 그러면 아까 지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중요한 축이 있다 그랬죠. 요 세 가지. 요 사이가 이제 아침 기도 시간, 점심 기도 시간, 저녁 기도 시간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축이 중요해요. 축이 중요한데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 그리고 기준되는 축을 책 읽는 데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사님 그렇게 책을 그리시거든요. 그래서 책을 보면 제일 앞, 제일 뒤 표지가 중요해요. 책은 진짜 표지 싸움이거든요. 표지에 이미 그 책의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축이 있죠. 그 축을 뭐냐는 목차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목차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차를 이렇게 보면 축은 이 책의 목차의 축은 그죠? 축은 거의 7개로 돼 있어요. 8개죠. 예. 책머리에라고 하는 부분은 빼고 서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론 하나, 1부 하나, 2부 하나, 3부 하나, 4부 하나 이렇게 해서 결론까지 해서 7개로 돼 있잖아요. 그 안 들었나요? 줬는데 그거 보고 있죠. 예. 그래서 그 목차를 보시면 돼요. 목차. 그래서 목차를 보면 그 책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목차가 그죠? 서론에는 뭐요? 포스트 모던의 시대 정신 그리고 철학의 경계 읽기와 문제 설정 지난주에 좀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부 철학의 근대의 철학. 사실 여기 오늘 그 점령 먹고 와서 잠시 이 부분을 응용한 거를 보게 될 거예요. 특히 근대 철학의 그 철학의 근대 철학이죠. 그다음 2부 그 내용 보지 말고요. 큰 덩어리만 보세요. 두 번째 뭐예요? 유명론과 경험주의. 자,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 놨어요? 이거를 근대 철학의 동요와 위기. 이런 표현이 중요해요. 철학의 근대 1부는 뭐였어요? 근대의 철학이랬죠.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근대의 철학이 기준이에요. 그럼 2부는 뭐예요? 이 근대 철학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위기를 가졌는데 그 동료와 위기의 철학 시조, 철학 그 흐름이라 그러죠. 그 철학의 시조가 뭐냐? 유명론과 경험주의. 이거 영국의 경험론이거든요. 요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요 근대 철학이 뭐요? 재근. 재근은 무슨 말이에요? 자, 다시 복구하면서 발전까지 해. 그걸 보고 독일의 고전 철학. 그럼 독일 하면 누가 제일 유명해요? 칸트입니다. 이마누엘 칸트. 예, 이런 사람들. 자, 그 다음에 4부는 이 근대 철학이 어떻게 돼요? 해체가 되죠. 해체 철학. 해체. 지난주에 우리 그 박원주 교수님의 그 논문에 대한 부분에서 해체 철학의 데리다를 비판을 했다 그랬죠. 사실은 해체 철학은 데리다보다 더 앞선 팀이 니체라고 볼 수 있어요. 니체가 기준이에요. 근데 그 앞에 요 그룹이 마르크스 그리고 프로이트 그리고 니체 이런 그룹들이에요. 근데 이 그룹이 뭐라고요? 근대 철학을 뭐한다? 해체한다. 그리고 뭐요? 해체하고 나니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요 두 종류예요. 새로운 철학을 그러면 뭘로 대안을 잡을 건데 예, 이걸 하자라는 팀들이 있고요. 대안이 왜 필요해? 해체만 해. 왜? 답이라는 게 없어. 해체만 해. 요렇게 가요. 요걸 보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요 뿌리에서 나온 것이 두 가지. 그게 뭐요? 뉴 에이지 무브먼트와 그리고 뭐죠? 그리고 프리메이슨의 사상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철학이 해체됐으니 그럼 무슨 철학으로 우리가 찾아 나가야 돼?라고 한 것이 5부의 언어 철학과 그리고 구조주의 철학으로 나와요. 이거는 근대와 탈근대 그 사이. 그런데도 이렇게 돌아가려 하는데도 답이 없어. 그래서 아예 그러면 아예 없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탈근대주의. 포스트라는 말은 탈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모더니즘, 근대라는 이야기예요. 근대, 그죠? 문명 사회 이런 것들을 탈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6부. 그래서 그 탈하는 데에 나타나는 그런 우리 철학 사조가 구조주의 그리고 포스트 구조주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뭐라고 해놨어요? 해제가 근대 너머의 철학을 위하여 그렇게 지금 가죠. 그리고 결론은 근대 철학의 경계들에서 사실 이 책은 보정판이거든요. 보정판, 정보판이에요. 정보판이란 말은 책을 다시 한번 다듬으면서 새로운 걸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넣었는데 근론 이후에 근대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근대적 지식의 배치와 노마디즘은 유목민 이런 뜻이거든요. 철학의 유목민, 우리 유랑민이라잖아요. 그 의미예요. 철학이 막 유랑하고 있어 지금. 그런 의미예요. 거기에서 인문학의 위기 그리고 근대적 담론의 인식론적인 재배치 그리고 탈근대 혹은 근대적 담론의 외부 그리고 뭐요? 담론 생산의 물질적인 조건 그리고 인문화가 노미디즘 이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하게 떠오르는 인물이 들레저, 가타리, 데리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사실 다루어야 되는데 2월 달까지만 여기까지 다룰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전공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데카르트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리가 전공하는 그 부분에 이거 하고 싶다라고 했던 식품 영양이나 아니면 조리 이런 거 하고 그리고 간호학 쪽이 있잖아요. 하고 두 개가 데카르트적으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그거를 실험해서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 실험장도 우리가 음식 만들 건데 그 장내에 놓으세요 하니까 허락도 맡아놔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좀 아쉬움들이 있는데 그렇게 사실 해서 요거를 예를 들어서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에 어떻게 그러면 이 부분을 올려서 판매까지 해볼 수 있느냐. 그러면 올린다는 말은 그 올리기 위하여서 뭐도 해야 돼요? 홍보, 광고, 그죠? 에 대한 부분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미디어 들어가야 되죠, 편집 들어가야 되죠, 다 들어가야 되죠. 그럼 종합적인 작품이 나오는 거죠. 종합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을 요즘에 1인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 시대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한 명이 제가 말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니까. 그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네, AI 시대예요. 그래서 요 AI를 생성형 AI를 배경으로 하는
에이전트 AI 시대예요. 이걸 보고 모달. 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따져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달 AI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조금 다루려고 했어요. 그리고 실험 때 해보기도 하고 좀 전에 좀 먼저 오신 팀들은 제가 하는 작업을 봤겠지만 무슨 그 진짜 뭐죠? 공대 오빠 할 만큼 뭐 코딩하고 막 하는데 그게 사실은 뭐죠? 지가 막 프로그램 돌리는 거 그냥 읽어만 보면 되니까 우리는 뭐만 치면 돼요? 한글만 치면 돼요. 이제 한글만 따다닥 치면 코딩 프로그램을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뭐 만들 수 있죠. 아까 제가 뭐 만들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못했던 거. 그래서 생기부를 집어넣으면 뭐가 부족하다. 어디를 목표로 했는데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뭐가 부족한데 이번 달에 이번 수업이 이 수업인데 그럼 뭘로 보충할래? 라고 하는 것도 다 지도 가능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 앱이죠. 애플리케이션을 제가 직접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런 그죠? 저는 코딩 이런 것들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공이 아니고 아예 쳐다도 못 봤던 사람인데 그 시도할 수 있는 시대를 보고 AI 시대라 그래요. 그럼 뭐만 있으면 되느냐? 인문학적 소양을만 갖추고 있으면 이게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AI 시대는 뭐가 관건 무슨 싸움이라 했어요? 프롬프트 싸움이라 그러죠. 뭐 어떻게 글을 쓰느냐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글은 어디서 나와요? 그 글은 인문학적 소양에서 나와요. 그래서 질문을 잘해야 답을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어떤 전공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흐름이 당신들에게 필요하다 해서 이거를 지금 선정을 한 겁니다. 자, 그래 놓고 봅시다. 조금만 볼게요. 조금만 봐야 대학이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거든요. 자, 서론 봅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 정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문단 있죠? 첫 문단이란 말 아시죠? 단락, 죄송합니다. 첫 단락은 뭐요? 단락 찾는 거는 쉽습니다. 단락은 한 단락. 그래서 한 단락이 어디가 끝이에요? 두 번째 단락은 첫 번째 단락의 칸보다 뒤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글자가 이 칸에 그 질서를 보면 한 단어가 요거보다 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단락이 끝나는 거예요. 요거 보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는 지문이라 불렀죠. 그래서 이런 지문들 물론 지문이 한 단락으로만 지문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 페이지 지문 정도까지 나오고 이랬죠. 이번에 여러분 진짜 축하드려요. 뭘 축하드려요? 불수. 와 진짜 이번에 불수는 그거를 체제를 맞추시고 체제를 안 맞춰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시험을 치기 위해서 앉아 있었다는 여러분들 엎드려 잤나요? 본 시험에 본 시험에 엎드려 잤나? 어쨌든 그 시험에 앉아 있었다는 게 참 여러분들 진짜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한 단락이죠. 첫 번째 단락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포스트 모던 시대 정신 시작. 하나의 사상, 하나의 시대 정신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은 이제 너무도 분명한 듯 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되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작. 이런 선언을 아직 들어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시대의 조류에 매우 둔감한 분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어디서나 거론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조는 하나의 사상이나 시대 정신이 더 이상 세상을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들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사실시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아가 최근의 다양한 사회 현상들을 포스트 모던하다라는 그 형용사를 특징짓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도 이런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사조들, 예를 들어 막스주의 같은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낡은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시대 정신 속에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몰락한 낡은 사상들을 대신해서 몰락한 막스주의 혹은 진보의 이념을 대신해서 일종의 새로운 시대 정신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분 자체가 아까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이 이정경 교수님 자체가 뭐요? 진화론적 철학자라 그랬죠. 그래서 몰락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몰락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시대 정신이다
라고 약간 뭐죠? 사회주의 막스주의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계속 총체성에 대한 반대, 그리고 계몽주의에 대한 반대, 합리주의에 대한 반대, 그대 이론에 대한 반대, 그죠? 네거티브라고 그러죠. 예, 그랜드 네거티브라고 그러죠. 그대 이론에 대한 반대 등등. 하지만 이는 뭐요? 시대 정신의 종말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분명 하나의 시대 정신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새로운 정신은 대개 무엇? 이전에 지배하던 것이겠죠. 무엇에 대한 반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모던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생각이나 정의들이 주장하는 사람마다 다른 것도 뭐 왜냐하면 생각하는 거나 주장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나 이렇게 서론을 시작한다 해서 제가 이 강의를 통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반론을 펴거나 포스트 모던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근대주의를 옹호하려는 사실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포스트 모던 하다고 지칭되는 현상, 즉 모든 근대적이단 말이죠. 그 이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요소들을 무시하고 매도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포스트 모던에 대해 화려하고 요란한 논의 속에서 오히려 질문되지 않는 잊혀진 문제들, 즉 모던적인 문제들, 다시 말하면 근대 철학이라는 기준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 대하여서 동요나 흔들림 혹은 해체 혹은 재건 혹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또 다른 의견들, 이걸 뛰어넘자는 의견들, 다시 복귀하자는 의견들, 그 중간 위치 속에서 오늘날 현대주의로 그죠? 현대주의로 오면서 유랑민이 되어져 버린 그러한 사조에 대한 첫 번째 기준을 데카르트와 같은 근대 철학에다가 잡습니다를 이 사람은 주장을 해요. 자, 그리고 건너뛰시다. 철학의 경계, 그 옆에 있는 페이지. 여기 중요해요. 저는 예전에 쓴 책에서 철학은 의심하기에 출발한다고 한 적이 있는데 철학이란 이런 방법으로 기존의 지배적인 사고방식, 지배적인 철학과 투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칸트는 철학사는 전쟁이란 말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했죠. 아까 제가 목차를 좀 보라고 그랬죠. 목차를 봐라고 했었는데 목차에 보면 첫째 보니까 그죠? 근대 철학,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그죠? 근대 철학의 동료 위기에 그죠? 유명론과 그 경험주의. 근대 철학을 합리주의라고도 해요.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을까요? 합리주의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독일 철학이라고도 고등학교 때 배웠죠. 그런데 이 실제적으로 뭐예요? 고전 철학이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요? 근대 철학의 해체 철학이다. 자, 보세요. 자, 요 정도는 해놓고 봅시다. 근대 철학과 경험주의 철학과 고전 철학과 해체 철학이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건 무엇이 이 철학에서 이 철학으로 넘어오게 된 계기가 됐냐는 거예요. 그걸 보고 경계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경험주의에서 고전 철학으로 넘어가는 경계점이 있었겠죠. 그 경계의 이유가 있었겠죠. 자, 그러면 고전에서 해체로도 넘어가는 경계가 있었겠죠. 이러다 보면 어떤 경우가 발생되느냐면 이거는 옛날 거 이리 갈수록 신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주의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 경계를 넘어왔을 때 넘어왔다는 말은 다시 이쪽으로 더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한 반복적인 부분이다. 결국은 철학은 두 가지야. 그 두 가지가 사상도 두 가지인데 이게 서로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하면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게 해겔의 이론이에요. 그게 해겔이라는 사람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요 경계점이라는 단어를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 주장이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계점이라고 있죠. 자, 그러면 넘어가고 경계점에서 쭉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죄송해요. 경계 철학의 경계 뒷페이지를 보세요. 뒷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보면 두 번째 단락 중간쯤이죠. 페이지 수로는 중간쯤에 우리는 여기서 최소한 세 가지 수준에 넘어서기를 구별할 수 있었는데 아까 제가 넘어선다 그랬죠. 넘어서는데 이 넘어섬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넘어선다고 해서 옛날 거에서 신형으로 넘어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섬에 대한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 좀 주의 있게 봐야 된다. 이랬어요. 페이지 수로는 16페이지예요. 지금. 그래서 밑에서 한 10번째, 8번째 줄에 첫째 해놨죠. 첫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시에 지배적인 어떤 사상을 넘어서는 겁니다. 넘어선다는 말은 그때의 어떤 사상, 다시 말하면 지배적인 합리주의적 사상을 넘어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넘어선다라는 경계 지점의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는 앞에 지배적인 철학가 자신이 제시한 철학 간의 차이를 정립하는 거다 이래 돼 있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페이지 둘째. 자, 넘어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둘째 시작 읽어봅니다. 새로운 사상은 하나의 흐름을 넘어서는 거다. 그렇죠? 자, 이 첫 번째는 뭐였어요? 지배적인 어떤 사람의 사상. 예를 들어서 똑같은 합리주의적인 사상인데도 데카르트와 스피노자는 넘어서는 경계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신의 존재를 사실은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의 존재적인 어떤 개념으로 이야기하지만 스피노자의 신의 개념은 이미 여기서부터는 다 신적인 개념이 많이 보여요. 모든 자연 현상 속에 스며 있는 신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벌써 경계를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론을 깨트리면서 나타나는 것을 넘어선다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큰 덩어리, 합리주의라고 하는 덩어리에서 경험주의라고 하는 덩어리, 즉 사상의 조류를 넘어갈 때 그거를 보고 넘어선다는 표현을 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 그리고 이처럼 하나의 흐름을 넘어선다는 것은 당연하게도 또 다른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또 다른 흐름을, 그죠? 이렇게 간다. 그러면 넘어선다의 세 번째 페이지 18페이지. 넘어선다의 세 번째. 자, 셋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의 시대를 지배하는 특정한 사고 방식을 넘어서는 거다. 고정적인 사고 방식을 뛰어넘는, 그죠? 깨트림.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메시지 속에서는, 유무사 메시지 속에서는 10가지 우리에게 귀중한 그 비밀이 있죠. 그 중에서 세 번째가 해당되는 게 뭐죠? 역발상 기억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사상이나 이런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부분에 적용이죠. 적용이 되어질 때에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야 4년 대학 2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2년의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19페이지 경계 읽기와 문제 설정, 이게 중요하죠.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다면 경계선들을 찾아내고 그 경계선의 의미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 문제는 결코 쉽지 않는데, 왜냐하면 철학자 자신이 자기의 사상의 경계성을 보여주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이게 경계선이에요. 데카르트가 내 경계선은 이거예요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철학적 어디를 봐도 경계선을 보여주는 표지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경계선이 있어서 이 사건이 경계선이라서 경험주의로 넘어와서 이런 것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경계선 같은 거는 애시당초 없는 건지도 모릅니다라고 표현했죠. 자, 그러면서 밑에서 두 번째 단락. 그렇지만 19페이지입니다. 경계를 확인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학자의 사상이나 철학자의 흐름에 깔려 있는 사고방식 등을 파악할 개념적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저는 문제 설정이 원래 알티사이로 그 뒤에 쭉 어디입니까? 구조적인 그 앞서서 나오는 부분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막스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책에서 사용했던 이 개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쭉 다시 넘어갑니다. 사람들 이론이 있어요. 자, 22페이지 두 번째 단락 위에서
상이한 문제 설정은 이처럼 상이한 대답과 상이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상이하단 말은 다르다 말이죠. 다른 문제 설정, 당연히 다른 대답이 나오고, 그죠? 상이란 말은 그죠? 하나의 이론 간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철학도 마찬가지다. 참된 인식이 뭐냐? 참된 인식이라는 거는 그죠? 거기에는 참된 인식, 거짓된 인식이라는 것이 대비가 깔려 있다. 참된 인식이 중요하고 그것이 철학의 추구해야 될 목표이기 때문이다. 등과 같은 사고방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프레임이 짜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진정한 철학은 프레임에 갇혀 있지를 않는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말한 데서 분명하듯이 문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사고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도 포함되어 있고 그 중요한 것을 사고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고할 수 있다는 것과 사고할 수 없다. 사고란 말은 깊은 생각입니다. 깊은 생각, 철학, 우리로 말하면 포럼까지 가는 거죠. 자기 해석하고 이거는 언제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밤 기도 시간에 하는 거잖아요. 집중, 몰입, 그죠? 기억나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과 깊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 설정을 통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고방식을 찾아볼 수 있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 설정이란 도구를 통해서 철학의 경계를 찾아내고 그 경계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빌 게이츠가 왜 중퇴했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이런 흐름 속에 대학을 한번 봅시다. 대학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 흐름 속에 아까 경계, 철학, 경계인데 사람의 이론, 이 사람이냐 이 사람의 경계가 있고 사조, 흐름의 경계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어느 것이 경계가 앞섰다 해서 좋은 것, 나쁜 것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흐름 속에 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자, 대학은 우리가 사용하는 대학 유니버시티라고 그러죠. 원래 유니버시티가 뭐냐면 원래는 라틴어로 유니버시티 하면 대학이라고 하면 그냥 대학 우리 시설 그 건물 뭐 대학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은 뭐요? 취업 잘하기 위한 도구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유니버시티는 유니버시타스라고 하는 라틴어의 뜻이 뭐냐면 시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대학은 공동체예요. 뜻이 조합 공동체. 그러면 대학은 뭐 하는 데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른 이름은 칼리지죠. 칼리지 역시 동업자의 모임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대학이라고 생각했던 거하고 개념이 좀 틀리죠. 그래서 원래 개념이 그 개념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철학 이걸 보면서 경계선을 무너뜨린다, 경계를 쌓는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 경계가 물리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데가 대학이에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게 대학이다. 그래서 원래 대학의 뜻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고 뭐요?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어떤 공동체냐? 진리를 찾는 선생과 제자의 뭐요? 만남이에요. 진리를 찾는 선생과 그 진리를 그 선생을 통해서 배우려는 학생과의 뭐라고요? 공동체가 만남. 이 뭐하고 닮았어요? 바울의 회당 운동. 그렇죠. 원래 해당 운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원래의 개념이 대학이라든지 원래 모든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게 만나는 걸 문화라 그러거든요. 문화에 대한 개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 성경에서부터 출발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법의 구조. 법의 구조를 보면요. 모든 세상의 법은 그 어떤 법, 심지어는 북한의 법이죠. 북한의 법도 하나님의 법을 닮아 있어요. 그 법이 왜 하나님의 법을 닮아 있느냐? 하나님의 법이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법이었거든요. 그 최초의 법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뭐 하지 말라?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걸 보고 법에 뭐라 그래요? 조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법은 형법, 민법, 경제법, 심지어는 북한법, 로마법, 지금 현대의 미국법, 그죠? 고전을 떠나서, 그죠? 동서, 동양이든 서양이든 고전, 그죠? 그죠? 옛날이든 지금이든 동서고금이라 그러죠. 지금을 떠나서 모든 법은 하나님의 법을 닮아 있어요. 이거를 먹으라 먹지 말라라는 조항. 근데 조항을 어겼어. 그러면 뭐죠? 정령 말이라 죽으리라 뭐예요? 형벌. 그래서 법의 구조는 조항과 형벌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동서고금 그저 불변의 진리예요. 왜? 하나님의 법을 닮아 있기 때문에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있는 모든 문화의 어떤 정의는 하나님의 것과 닮아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 은혜 혹은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그러면 일반에 있다는 말은 뭐가 있죠? 특별 은혜가 있어요. 스페셜 그레이스가 있어요. 그 특별 은혜 이거는 뭐죠? 이것만을 통해야 된다는 은혜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특별 은혜예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형상이 닮아 있는 것이 이 땅에 구속.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 못 받은 나라도 있지 않냐? 그 사람 죽으면 뭐 지옥 간다는 거 억울한 거 아니냐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세상 만물을 째려만 봐도 하나님 계신 걸 알게 돼 있어. 이랬어요. 그걸 보고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 은총.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반 은총적인 부분 속에서 그죠? 대학도 뭘 닮아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의 은혜를 닮아 있어요. 이야, 대학은 뭐다? 만남이다. 무슨 만남? 진리를 가르치고 싶어하는 선생과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제자와 만남의 공동체지 건물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학은 이 원래 대학의 정의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엄청나죠. 왜요? 지금 자격증 따려고 대학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학의 본질이 흐트러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 이야기예요. 자, 대학의 역사.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요. 중국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고대 이집트 이런 데로부터 출발을 하기도 해요. 서양에는. 동양에는 아득한 우순 시대 귀족의 자녀 자제들을 가르치는 그 상상이라는 말은 높은 사람들의 자리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있었대요. 그래서 대학은 그래서 지성인들의 장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대학은 그죠? 대학은 귀족들, 왕들의 자녀들을 보내서 교육하던 곳이다로부터 출발을 해요. 우리나라 역시 고구려의 태학, 신라의 국학, 고려의 국자감, 고려 조선시대의 성균관 이런 것들이죠. 성균관대 축하드려요. 이 성균관을 가게 됐네. 원래 이 정통에 따라서 성균관대가 세워진 거 맞아요. 그지? 그러면 드라마 하나 찍겠네. 성균관의 스캔들. 옛날에 그 몇 년 전이고 그것도 한 5년 6년 전 드라마인가? 그지? 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게 돼요. 자, 그리고 인도에도 이런 게 있다. 넘어가면 되고요. 인도에도 이런 대학의 개념이 있었다. 근데 대학의 개념은 결국 헬라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가게 돼요. 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밑에서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학사, 석사 그 뭡니까? 그 학위 있죠. 학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석사를 우리가 BA라 그래요. Bachelor of Arts. 그리고 석사를 MA라 그래요. Master of Art. 그러니까 이러한 예술 속에서의 마스터 전문가다는 이야기죠. 전문가다. 그렇죠? 제가 MDB거든요. MDB 석사예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박사. 박사를 보고 뭐라 그래요? 박사를 보고 예. 자, 재밌는 거는요. 우리 신학 하잖아요. 신학 박사도 PhD거든요. 그죠? 인문학 박사도 PhD예요. PhD. PhD라면 PH가 뭐요? PH가 거기에 적혀 있죠. PH가 뭐요?
필로소피 지혜잖아요, 지혜.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이야기잖아요, 지혜. 그래서 PH가 필로소피의 약자예요. 그리고 닥터거든요. 닥터는 그 부분에서 최고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닥터라 해가지고 의사, 그러니까 주사 놔주는 의사를 닥터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니까 그 주사 놔주는 의사가,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는 우리가 의사 있잖아요, 의사. 그 의사가 최초에 의사 학위를 제일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사를 보고 닥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원래 닥터는 의사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박사의 전문가보다 그 위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사회에 공헌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닥터라 그러는데, 재밌는 거는 PH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지혜라 그랬죠. 인문학적이잖아요, 그죠? 발음이 안 되노? 그죠? 필로소피라 그랬잖아요, 그죠? 필로소피의 닥터잖아요. 닥터 오브 필로소피인데, 이게 재밌는 거는 물리학에서의 박사도 PhD예요. 이 인문학적인 이야기인데 그런데도 PhD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모든 학은 기본이 뭐다 말이에요?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래서 대학은 자유교양 이랬죠. 전통적인 대학의 커리큘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교양이었다. 왜? 교양이란 말은 그죠? 자유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 프리덤이 뭐냐 하는 것들, 진정한 자유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속된 노예가 아니다. 그래서 예속된 노예를 노예에게 가르친 게 있어요. 예속된 노예에게 가르친 게 뭐냐면 기술이에요. 그리고 자유인에게 가르쳤던 것이 그죠? 문학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부분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죠? 상공 이랬을 때 그죠? 상공을 굉장히 경하게 가볍게 봤죠. 그래서 신분제도도 보면 그죠? 비천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은 공학계통에 있는 사람들을 비천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누구죠? 정약용이 이런 사람들은 좀 특이한 경우들이 좀, 물론 정약용은 아주 뭐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는 사람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노예 교육이 실용적이고 신체적인 노동을 말한다면 자유인의 교육, 리버럴 아츠라 그러죠. 자유인의 교육이 정신적이고 순수 교양이고, 노예 교육이 기술, 직업 이런 거였다면, 그죠? 자유인의 교육은 문법, 논리, 수사, 그리고 수학, 과학, 음악을 이 6개를 통틀은 것을 보고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철학이 그 위에 있다 이야기예요. 그 철학 위에 있는 걸 보고 신학이라고 강조를 많이 했죠. 자, 이런 부분이다. 자, 그래서 리버럴 아츠 그랬죠. 이게 교양 과목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대생이든 우리가 음대생이든 우리가 박사 학위를 받으면 PhD가 된다. 철학 박사란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전공이란 말은 여러 가지죠. 가지는 달라도 뭐요? 가지는 여러 종류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요? 뿌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PhD. 무슨 뿌리요? 철학. 무슨 뿌리요? 신학이라고 하는 철학이 근본은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자, 그리고 밑에 쭉 읽으면 하지만 르네상스 이후 지식이 급속히 세소가 되면서 초월적 지신을 바라보는 관조가 이론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댔죠. 그다음 넘어갑니다. 그다음 장에. 그래서 지식은 더 이상 영원불변한 이데아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신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드디어 이제 상품 생산 제작을 위한 노하우로 여기지기 시작한 것이 이 철학적인 뿌리라는 부분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이제는 뭐라 그래요? 자격을 따는 기술적인 그런 그런 학원이 됐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거는 좋은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왜 그러냐면 르네상스, 산업혁명 이런 것 때문에 지식이 세속화가 되어가요. 지식이 세속화가 되어가면서 아까 경계짓기라 그랬잖아요. 경계를 뛰어넘는 일들 이런 걸 보고 이제 경계를 뛰어넘었다 그러거든요. 원래 대학에 대한 경계가 어느 날 무슨 사건이 벌어진지 모르겠지만 르네상스라는 것이 이게 르네상스야 이렇게 보기 힘들어요. 종교개혁이 1517년
이 루트가 빵 한 걸 보고 우리는 종교개혁이라 하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도화선에 불을 붙였을 뿐이에요. 원래는 14세기부터 이 운동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쭉 그다음 15세기, 16세기에 이제 터트려졌을 뿐이지 실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왜 이 학문적인 어떤 대학이 어느 날 상업적으로 바뀌게 됐냐 어떤 계기가 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흐름이 그런 흐름이죠, 그죠?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대학은 기업의 산업혁명이 되다 보니까 기업의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어떤 공장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력이 떨어지니 그 기술을 대학에다가 이임시켜서 너 기술을 좀 가르쳐줘 이렇게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은 무시해. 그리고 전문가라는 말이 훨씬 좋잖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문가라는 말이 더 멋져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뭐요? 전문가라는 말이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대학도요. 대학을 쭉 가다가 대학이 지금 벽을 만났어. 벽을 만났다 말은 이 방에 있는 사람, 이 방에 있는 사람이 뭘 하는지 몰라요. 이 교수가 지금 이 교수가 하는 일이 뭔지 몰라요. 이 학과와 이 학과가 뭔지를 몰라. 네 학과 네 학과는 뭐 각각인데 뭐 네 거나 잘해라 이러죠.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뭐요? 융합이에요. 다시 돌아가요. 다시 융합을 해요. 융합은 합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융합이라는 말은 이 벽을 깨뜨려지고 이 학문과 이 학문이 만나서 서로를 파괴시키고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파괴적 혁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파괴적 혁신 시대라 그랬잖아요. 학문도 파괴적 혁신을 보고 융합이라 그러거든요. 융합 시대가 지금의 융합 시대가 이 융합 시대를 깔아주는 미리 이걸 돼야지 미리 작품이 되어지니까 이걸 미리 깔아주는 작업이 고등학교 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학종이에요. 그게 학종이에요. 그래서 학종으로서 그래서 교과보다는 지금 갈수록 학종을 통해서 대학을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이거든요. 지금 경계들이 다 깨트려지고 그냥 깨트리는 게 아니고 깨트려지고 서로가 파괴해요. 파괴해서 새로운 거를 창출한단 말이에요. 그 창조라 그러죠. 그래서 가장 많이 요즘 쓰는 거는 뭐고 혁신적, 파괴적, 혁신적인 창의력이란 단어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다. 밥 먹으러 가야 되네요. 하나만 하고 갑시다. 자,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죠? 자, 이제 결론인데요. 세상도 알았어. 그죠? 쪼개진 지식으로서 지식이 막 쪼개지 갖고 안 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나온 것이 아까 융합이다 그랬죠? 융합보다 앞서서 나왔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통섭이에요. 이 대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통섭. 융합이란 말은 사회적으로 많이 쓰고요. 통섭이란 말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통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서울대 자유공학부다. 그렇지? 자, 요즘 우리 그 뭡니까? 지금 무전공 학과들이 많잖아요. 그죠? 무전공 학과 왜냐? 들어가서 천천히 여러 개를 합쳐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전공 학과들이 지금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예술가의 상상, 예술가로서의 상상, 인문학적인 해석, 그리고 엔지니어적인 기술 이 세 개를 다 합쳐봐. 근데 사실은 대학이 과가 탁탁탁 나눠지면 합치지 않잖아요. 엔지니어면 엔지니어, 인문학이면 인문학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합쳐져 봐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대학의 사조입니다. 흐름, 아까 이야기했죠. 흐름이에요. 그러면 이 흐름이 절대적이냐? 아니에요. 흐름은 또 바뀐다 그랬죠. 이 흐름은 그래서 뭐예요?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학문이 높아질수록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있다 그랬어요.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예요? 절대라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말씀하시고 다락방은 절대라는 단어가 제일 많아.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지. 누가요? 사탄이 제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제일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절대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상대라고 하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데 뭘로 하느냐? 그냥 내가 정복한다 해서 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정명하죠? 정복하죠? 정명으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정명하니 그랬죠. 어느 데서요? 여러분 분야에서. 여러분 각 분야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야를 여러분 분야에서 최종적 여러분들이 논문을 만약에 쓰게 된다면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지 않냐?
라고 증명되는 학문이면 되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새로운 그 뭐죠? 아이디어들이 막 생겨나고 새로운 아이템들이 생겨나요. 아이템들이. 그러면 경제의 흐름도 달라지고 구조도 달라지겠죠. 이런 흐름으로 만들어서 이걸 보고 말해요. 복음화라 그러거든요. 이걸 만들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이거를 이 흐름으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구조로 영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혼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뭡니까? 천국은 몇 평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 천국이라면 천국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화려한 왕궁, 금으로 된 집, 내 이름으로 된 방 이런 거예요. 스페이스로 생각을 해요. 스페이스 공간, 그지? 하우스적인 개념. 너무너무 좋은 집에, 그지? 그런데 그것도 뭐 갖고 악도 없고 마귀도 없고. 그래서 뭐만 하고 살아?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살아. 지겹겠죠. 노래만 해야 되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생각해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의 이성적 단어로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그 그림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구조로 영혼이라고 하는 삶을 라이프예요. 라이프.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모르죠.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죠? 절대 선이거든요. 그리스도 구조로. 그리스도 구조로. 그럼 그게 뭐냐?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그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은 뭡니까? 야, 어째서 하늘 쳐다보는데? 그 말은 뭘 의미해요? 하늘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하늘 쳐다봐라고 돼 있잖아요. 오로지 위만 쳐다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위만 쳐다본다는 개념이 우리가 말하는 그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개념이 아니고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뭐 해라?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돼. 이거하고 하늘나라하고 관계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영원한 복락이라니까 뭐 불교식 복락이 아니에요. 그죠? 복만 받고 사는 이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천상을 가르칠 때 너가 생각하는 그 복은 복이 아니야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팔복에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가 생각하는 복 그거 복 아니야. 그게 복의 그림이 아니라고. 천국에서 말하는 그 복의 그림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의 대학에서는 그 복을 자꾸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반론이 제기가 되면 교회가 요거 교회가 이러면서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어떤 배척들이 있을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꾸만요 대학은 갈면 갈수록 스페셜리스트를 자꾸 요구하는데 사실은 스페셜리스트를 원하는 데가 만들어내는 데가 대학이에요.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학종 컨설팅 이런 거 우리가 이야기할 때 좀 이야기를 많이 했죠. 학종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미리 대학을서 4년 대학 2년 안에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 즉 대학을 입학하기까지라는 과정에서는 뭐가 받쳐져야 된다 그랬어요? 학종이요. 학종이 되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4학년부터 시작돼 3학년 때부터 시작되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수행평가예요. 그래서 수행평가라는 부분을 여러분 후배들, 여러분 동생들 있죠. 이거 진짜로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 2학년 대학 2학년 전에 뭔가 작품을 시도를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학 2학년 때에 미리 작품 만들으라는데 그럼 좋아.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일단 떠나보자. 시작하려고 하면 자본이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요? 작품을 만들려면 뭔가 시작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될 거잖아. 자본이 얼마 필요할 것 같아요? 최소한 1, 2억은 있어야지 뭐라도 시작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죠? 1, 2억도 큰 돈은 아니지만 시작해보자. 그러면 1, 2억이 가능하냐? 가능하도록 그래서 복음의 뭐요? 금수저 프로젝트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깔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러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여러분 부모님이 잘못해서 이 말도 돼요. 그러니까 두 분 다시 그 길을 가면 안 되겠죠. 어른들은 존경해야 되지만 어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 금수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돌 몇 살 때 했어요? 1살 때.
여러분 다른 그 뭡니까 뭡니까 형님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집사님 젊은 집사 하는 애 돌 때 한 번씩 가보잖아요. 돌잔치에 가니까 그 봉투 같은 거 주죠. 애 옷이라도 사 입히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때도 그랬겠죠. 그럼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돈이에요. 그 어디 있어요? 과연 옷을 사 입었을까요? 아니요.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냐고. 우리 한국의 성인식이거든요. 거기 한국에는 성인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구조로 볼게요. 지금 구조로 보면 아기를 딱 태어나잖아요. 아기 응리하고 태어나죠. 응리하고 태어나는 첫 달에 부모님 통장에 100만 원 들어와요. 아기 키운다고. 우리 때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 때는 내가 애 낳았을 때는 우리가 애 키우고 할 때는 택도 없는 소리지. 그런데 지금은 그래. 그 말은 택도 없는 시대란 말은 그 100만 원 없어도 키웠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그 100만 원 없어도 키울 수 있죠. 그러면 그 100만 원은 홀딩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앵냐하고 태어나는 아이에게 매달 10만 원이 8살까지. 그러니까 취약아동 1학년 되기 전까지 매달 10만 원 나와요. 아이에게. 그러면 두 개 합치면 뭐죠? 110만 원인데 1년만 100만 원 나와요. 어른은. 그리고 2년이 되면 부모님에게는 50만 원을 줄어요. 그러면 10만 원 하면 60만 원이죠. 2년 차는. 그러면 그 110만 원과 60만 원을 2년 23개월까지 딱 모으면 2,080만 원이 돼요. 그 2,080만 원 중에 2천만 원을 아이 이름으로 정려를 하는 거예요. 정려하면 미리 재산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국가 정려 세금이 없어요.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그러면 2천만 원을 애 이름으로 딱 넘어가죠. 넘어가면 그 애 이름으로 ETF 같은 데 묻어두는 거예요. 애 이름으로. 쉽게 말하면 투자에다가 묻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10년에 또 2천만 원 줄 수 있어요. 비과세로. 그런 사이에 이 2천만 원 묻어놨던 거는 거의 3천만 원 내지 3,500만 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2천만 원 돼요. 그리고 19살 때 마지막으로 5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이 있을 때 경우겠죠. 부모님들이. 그러면 다 합치면 9천만 원이죠. 그러면 쌓아온 거는요. 그러면 대학 1학년 딱 들어갈 때 2억 지고 들어가요. 그래야 뭔가 붙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뭔가 작품을 만들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커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여러분하고 같은 그런 뭐죠? 그런 거를 재현하면 안 되잖아요. 좋은 것이 있는데 만들어줘야죠. 배경을. 자, 그러니까 이 그림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과 프레임을 깨야 되죠. 그래서 완전히 복음의 눈으로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렸을 때부터 바꿔나가야 돼. 그래서 교회 초등학교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 주 1, 2부 메시지가 아마 그게 관계된 걸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은 갔다 와서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차를 빼올 테니까요.